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가요?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PCR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PCR의 원리에 대해서 주로 첫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시간에 PCR이 어떤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느 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나 우리가 원하는 DNA가 증폭이 되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 PCR을 한 프로덕트를 어떻게 벡터에 옮길지 클로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후반부에는 주로 PCR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실험들 있었죠. 뮤타제네시스 하는 방법들, 인서션 혹은 딜리션 시키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PCR에 대해서 제가 2번의 강의를 하면서 각각 매 수업 시간 끝나고 한 번씩 반복을 해서 서브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한번 해보셨나요? 예, 지금 아직까지 안 해봤다면 지금이라도 한 번쯤 그런 5스텝까지 PCR 증폭되는 것의 양의 변화와 또 뮤타제네시스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랜 시간 동안 어차피 시험에도 나올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을 테니까 이번 시간부터 이번에도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PCR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인의 프래그먼트를 이제 얻었습니다. 얻었으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을 벡터라는 곳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 우리가 어떤 특정 유전자를 단백질로 발현해서 퓨리피케이션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유전자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포의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트랜스팩션, 동물세포는 트랜스팩션이라고 하죠. 트랜스팩션 시켜서 이런 트랜스팩션 된 이런 동물세포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피노타입의 변화로 이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본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PCR을 지난 시간에 배운 PCR을 통해서 유전자의 일부분을 얻던, 아니면은 나중에 또 여러 번 얘기가 하겠지만 이미 옮겨져 있는 다른 벡터에 있는 유전자 부분을 엔자임 사이트를 이용해서 엔자임,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서 옮기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특정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벡터에 옮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벡터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이번 시간에 주로 살펴볼 것들은 첫째는 벡터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로서 혹은 좋은 벡터로서 가져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가져야 좋은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새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핸드아웃을, 벡터에 관한 핸드아웃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것을 프린트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지난번처럼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챕터 2 and 6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챕터는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는 벡터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1페이지, 핸드아웃 1페이지에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위에 벡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ncluding an original application. 일단은 original application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Into a circular DNA molecule. circular DNA molecule에 original application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extra chromosomal element, 그러니까 프로캐리오틱 셀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되어 있는데 크로모좀 말고 다른 서큘러한 DNA 모리큘을 발견을 했어요. 했는데 이 서큘러한 DNA가 크로모점과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계속 후대에 전해지려면 레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레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크로모점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DNA 프래그먼트인데 얘가 후대에 계속 전해지기 위해서는 크로모점상과는 별개로 따로 엑스트라 크로모조멀 엘리먼트
이면서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엑스트라 크로모조멀 엘리먼트, 크로모좀 외의 DNA 엘리먼트인데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플라스미드 혹은 뭐 우리가 더 흔히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을 갖는 호스트 크로모좀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죠. 이것도 역시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크로모좀과는 별개의 그런 DNA 프래그먼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약에 이런 엑스트라 크로모조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세포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없는 세포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것이 없는 세포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게 먼저 자라겠어요? 당연히 그 엑스트라 크로모조멀 엘리먼트가 없는 게 더 잘 자랄 거예요. 당연하죠. 얘는 자기 그 크로모좀 외에도 다른 부분도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한 것까지 체크를 해야 이제 디비전이 일어날 테니까 당연히 한 스텝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니까 당연히 자라나가기 위해서 더블링하는 타임도 길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셀로 봐서는 그러니까 박테리아로 봐서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환경에 처하지 않고서는 그냥 노멀한 환경, 아주 좋은 환경에서는 DNA 이런 벡터라는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자라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셀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필요가 없으면 괜히 레플리케이션 하느라 시간 들고 여러 가지 단백질들 사용하고 그러니까 별로 있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면 얘네들을 당연히 킥오프, 셀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셀 안에서 이 벡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얘가 이 벡터 안에 필수적인 유전자, 이 박테리아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플라스미드가 가져야 할 조건을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방금 말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뭐겠어요?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모좀과는 별개로 있는 DNA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또 후대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없으면 이 벡터 안에 필수적인 이 박테리아 혹은 이 셀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가 없으면 얘네들을 없애버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벡터가 유지가 되려면 이 안에는 셀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뭐 서브클로닝 간단한 걸 해보셨죠? 그리고 벡터를 사용해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벡터를 사용해서 어떤 유전자를 벡터로 이제 옮기고 나서 플레이트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이퀄라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플레이트에 이제 스프레딩을 하죠. 스프레딩을 할 때 그냥 LB 플레이트에 하나요? 주로 어디다 했죠? 뭐 선배들이 뭐 엠피실린 플레이트 혹은 가나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플레이트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스프레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벡터는 아무 마커가 없으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셀에서. 그러니까 벡터 안에는 안티바이오틱스, 우리가 벡터가 들어간 것만 살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은 셀은, 벡터가 들어가지 않은 셀은 자라지 못하도록 해서 벡터가 들어간 것만 셀렉션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안티바이오틱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엠피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많이 쓰는 게 가나마이신, 크로암페니콜 뭐 이런 네 종류 정도인데 이 벡터 안에는 이러한 안티바이오틱스를 깨버리거나 이 안티바이오틱스의 작용을 막을 수 있는 안티바이오틱스 리지스턴스를 주는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는 배지에다가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벡터 안에 넣고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이 벡터가 들어간 셀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벡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은 셀렉터블한 마커. 여기서 마커라는 것은 우리가 넣어주는 안티바이오틱스의 일반적으로는 안티바이오틱스의 리지스턴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벡터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 안에 뭔가를 클로닝하고 이 벡터가 들어간
그런 셀들만 셀렉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셀렉터블한 마커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고요. 거기 보면 이제 1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그게 방금 한 얘기예요. However, since the added work of replicating the extra chromosomal element is a load on a cell. 그러니까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엘리먼트를 레플리케이션 하는 거는 셀에 또 다른 로드가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it will be outcompeted by other cells which do not contain the plasmid.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셀과 가지고 있지 않은 셀이 동시에 자라면 가지고 있지 않은 셀이 더 잘 자라요. 왜냐하면 이런 엑스트라 워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미드를 필요가 없으면 막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in other words, in the absence of other pressure, 어떤 뭐 안티바이오틱스나 뭐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after a period of time, the population of cells in a culture will be those which have lost the plasmid. 그러니까 이 플라스미드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 얘네들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키우다 보면 왼쪽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가 없어져서 오버 타임, 그래서 loss of plasmid, 그래서 크로모좀만 존재하는 이런 셀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것을 다른 말로 essential gen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벡터가 생겨나게 된, 셀이 원래부터 이제 벡터라는 것을 갖게 된 이유를 뭐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일단은 보통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보통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 셀이 아주 특수한 환경, 뭐 특수하게 뭐 엠피실린, 뭐 이것은 인공적인 과정이지만 어떤 안티바이오틱스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요새 뭐 그런 거 있죠. 뭐 많은 오염물질 같은 곳에서, 오염물질이 많은 곳에서 어떤 셀들이 잘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크로모좀 안에 이 오염물질 같은 것을 해소시키는,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그런 유전자들의 발현을 통해서 걔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벡터 이런 것들은 원래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환경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거니까 아주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주로 이 셀렉터블 마커라는 것으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벡터가 들어간 셀은 살고 들어가지 않은 셀들은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여러 가지 드럭, 안티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엠피실린, 테트라사이클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크로암페니콜, 그리고 가나마이신, 뭐 이 정도를 주로 이콜라이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쓰는데 잠시 이런 안티바이오틱스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그러면 이 안티바이오틱스에 리지스턴스한 유전자들을 이제 벡터에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벡터에 가지고 있는 이 안티바이오틱스 리지스턴스한 지인들은 어떻게 이 안티바이오틱스들의 작용을 억제하는지 뭐 그런 내용을 잠시 볼게요. 여기 핸드아웃 2페이지에 드럭 리지스턴스 되어 있고요. By far, the most common approach to the maintenance of plasmid is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drug resistance gene을 이 안에 넣어서 계속 이 플라스미드가 유지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selectable marker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넣어주기 위해서 미디어에 넣어주는 것이 이제 안티바이오틱스고요. 첫 번째 엠피실린부터 보겠습니다. 엠피실린 보시면 엠피실린의 작용이에요. 일단 안티바이오틱스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첫 번째 검은 동그라미에 보시면 ampicillin binds to and inhibits a number of enzymes in the bacterial membrane that are involved in the synthesis of gram-negative bacterial cell wall. 그러니까 gram-negative 박테리아의 셀 월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여러 가지 엔자임들의 작용을 막는 거예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암피실린 같은 경우는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죽인다기보다는 세포의 성장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티바이오틱스가 세포를 죽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가 없도록 죽이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죽이지는 않는데 이 세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그런 안티바이오틱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앰피실린은 세포의 성장을 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셀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엔자임들의 작용을 막는다. 그래서 앰피실린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세포의 성장이 막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제 앰피실린의 작용을 억제하는 벡터 안에 들어있는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진, 보통은 이제 그 마커 그 안티바이오틱 마커를 이제 이탈릭체로 쓰고, 실제로 벡터 안에는 앰피실린의 리지스턴스 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MFR이라고 리지스턴스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진이 코딩하는 엔자임은 베타락타메이즈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앰피실린의 구조를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베타락타메이즈가 하는 작용이 뭐냐면 앰피실린이 가지고 있는 베타락탐 링을 하이드롤리시스 시켜서 그 앰피실린을 깨는 거예요. 앰피실린의 작용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는 보면 어디로 세크리션 되어서 박테리아 밖으로 페리플라스믹 스페이스로 세크리션 돼요.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로 앰피실린을 쓸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안티바이오틱스가 사실 앰피실린이니까 앰피실린으로 실험을 해봤을지도 몰라요.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쫙 오늘 했어요. 오늘 하고, 보통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37도씨에서 인큐베이션을 오버나잇 혹은 12시간, 16시간 정도를 시켜요. 16시간 정도 시키면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보면 이제 콜로니가 자라기 시작하죠. 제대로 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면 콜로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콜로니가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콜로니를 따서 3ml 배지에 다시 키워서 거기서 DNA를 뽑아봐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DNA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텐데, 그때 바로 실험을 안 하고 지금 보니까 콜로니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조금 있다가 실험을 해야지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콜로니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죠.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다가 이걸 좀 더 오래 놔뒀어요. 좀 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콜로니는 커져요. 이 콜로니는 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앰피실린을 마커로 썼을 때 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주변으로, 큰 콜로니 주변으로 작은 콜로니들이 이렇게 막 생겨요. 작은 콜로니들이 이 주변으로도 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큰 콜로니를 확인을 하고, 이게 메인 콜로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게으르게 실험을 해서 더 오래 놔두면 이게 어느 건지 막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쫙 덮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앰피실린은 베타락탐 링을 가지고 있는데,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진이 이제 셀 밖으로 세크리션 되면서 여기서 원래 콜로니가 자라는데 이 주변으로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프로틴들이 이제 쫙 분비되면서 이 콜로니 주변의 일정 영역은 앰피실린이 없는 것처럼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진이 분비가 되면 앰피실린의 베타락탐링을 다 잘라버리니까 얘네들이 이 주변은 지금 앰피실린이 없는 것처럼 작용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앰피실린의 작용이
셀을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셀의 성장을 잠시 멈추게 한 건데 이 주변으로 전체로 다 우리가 스프레딩을 했잖아요. 스프레딩을 하니까 이 주변에 이 콜로니 주변에도 원래는 셀이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앰피실린 때문에 지금 자라질 못하고 있다가 얘로부터 이제 밖으로 앰피실린을 다 깨버리니까 이후에 나중에 얘 때문에 이 주변이 앰피실린이 없는 것처럼 바뀌면서 이 주변에 그냥 깔려있던 셀들이 늦게 자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자란 콜로니는 클 것이고 나중에 이 작은 콜로니들, 이런 콜로니들이 이 메인 콜로니 주변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얘네들을 심지어는 나중에 덮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콜로니, 작은 콜로니들을 우리가 우리 지구 주변에 있는 위성, 그런 거 세틀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주변을 뺑글뺑글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메인 콜로니 주변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얘를 세틀라이트 콜로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앰피실린을 안티바이오틱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오래 게으르게 실험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두지 말고 보통 한 16시간 정도를 두면 딱 적당한 크기의 콜로니가 생기고, 그때까지는 이 세틀라이트 콜로니들은 너무 작아서 잘 눈에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24시간이나 혹은 하루 정도를 더 놔뒀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세틀라이트 콜로니가 메인 콜로니를 덮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제 시간에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앰피실린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마커이면서도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세틀라이트 콜로니 써있진 않지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트라사이클린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거기 보시면 테트라사이클린이 bind to a protein of the 30S subunit of the ribosome and inhibits ribosomal translocation along the messenger RNA. 테트라사이클린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라이보솜 있죠? 라이보솜의 스몰 서브유닛인 30S 서브유닛에 가서 바인딩을 하는데, 그래서 라이보솜이 mRNA 상을 계속 움직이면서 트랜스로케이션 하면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그런 라이보솜의 작용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셀이 자랄 수가 없겠죠. 셀이 자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테트라사이클린 리지스턴스 진, 이것도 TET-R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그러면 테트라사이클린의 작용을 막느냐? 테트라사이클린이 작용을 하려면 일단 얘가 셀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셀 안으로 들어와서 30S 라이보솜을 서브유닛하고 바인딩을 해서 얘의 작용을 막는 거니까. 근데 정확히 어떠한 구조고 어떠한 메커니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트라사이클린 리지스턴스 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테트라사이클린이 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 드러그 리지스턴스 진은 안티바이오틱스 자체를 파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앰피실린은 안티바이오틱스를 파괴하는 거지만 얘네들은 안티바이오틱스를 파괴하는 게 아니니까 셀 스프레딩한 그 배지 전체에 그 안티바이오틱스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틀라이트 콜로니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크라운페니콜이 작용하는 것은 테트라사이클린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라이보솜의 50S 서브유닛, 큰 서브유닛에 바인딩하고 역시 프로틴 신세시스를 억제한다. 프로틴 신세시스를 억제하는 것은 테트라사이클린, 크라운페니콜 두 종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크라운페니콜 리지스턴스 진, 이게 CMR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프로틴은 CAT이라고 해서 크라운페니콜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해서 크라운페니콜 이 프로덕트, 이 안티바이오틱스에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니까 아세틸기를 붙여서 얘가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like with ampicillin, the CM resistance gene product destroys the antibiotics의 작용을 막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안티바이오틱스를 모디피케이션, 아세틸레이션 시켜서 안티바이오틱스를 계속 제거하는 스텝인데,
근데 CM 이 배지에서 세틀라이트 콜로니에 대한 얘기는 잘 없어요. 왜 없죠? 뭐 하여튼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마이신도 역시 얘는 라이보소멀 컴포넌트, 이니빗, 프로틴 신세시스, 다 프로틴 신세시스를 이니비션 하는 거네요. 그리고 테트라사이클 리지스턴스 진도 역시 이것은 이제 어디있죠? 두 번째 거 테트라사이클린처럼 얘 안티바이오틱스 자체를 디스트로이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보시면 프로틴 신세시스를 다 막는 게 테트라사이클린, 암피실린만 빼고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가나마이신 모두 다 프로틴 신세시스를 막는 거예요. 근데 테트라사이클린은 30S 서브 유닛의 작용을 막고 클로람페니콜은 50S, 가나마이신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긴 하지만 뭐 정확히 30S, 50S라는 표기가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앰피실린과 클로람페니콜의 경우에는 안티바이오틱스 자체를 모디피케이션,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진을 아예 링을 잘라버리고요. 클로람페니콜은 거기에 아세틸기를 붙여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데 테트라사이클린과 가나마이신은 이 안티바이오틱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지 걔를 어떻게 잘라버리거나 모디피케이션 하는 건 아니다. 뭐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플라스미드가 가져야 될 조건은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셀렉터블 마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커의 종류, 네 종류를 배웠고요.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했어요.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벡터, 그냥 말로만 설명하기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벡터들을 보면서 제가 주로 설명할 것은 어떻게 보면 요새는 잘 안 쓰는 벡터들이에요. 요새는 잘 안 쓰는 벡터들인데 초창기에 나왔던 벡터가 있고요. 이제 점점 조금 더 장점이 있어서 개량된 벡터들, 그래서 요새 많이 쓰는 벡터들, 뭐 이런 순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왜 초창기에는 이런 벡터를 썼는데 이런 벡터가 어떤 점이 안 좋아서 걔가 없어지고 다른 벡터가 나오게 됐고, 또 다른 벡터 장점은 무엇이고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는데 그 벡터들의 종류를 보면서 벡터가 가져야 하는 필수 조건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볼 벡터는 일단 핸드아웃 3페이지 보시면요, 프로캐리오틱 플라스미드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캐리오틱 플라스미드. 그리고 첫 번째로 볼 것이 거기에 보면 PBR322 4.36kb 뭐 이런 글이 써 있죠.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배운 거 어떻게 뭘 배웠죠? 벡터가 가져야 될 조건으로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보니까 거기에 보시면 검은 동그라미 PBR322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one of the original cloning plasmid PBR322는 어떻게 보면 벡터라는 것이 제일 처음 나오면서 제일 처음 쓰게 된 일반적인 벡터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PBR322 그리고 PUC19 1819 뭐 요 정도를 썼거든요. 그래서 PBR이나 PUC는 요새는 거의 안 써요. 요새는 거의 안 쓰는데 가장 먼저 나온 벡터들이라 얘네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왜 없어지게 됐는지,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없어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불편한 점이 뭐였는데 안 좋아져서 요새는 뭐가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PBR322 오리지널 클로닝 플라스미드 예전에 쓰던 것 중에 하나고요. PBR322 이 벡터는 자연상에 존재하는 벡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벡터가 이 셀에는 이런 벡터가 있고 또 다른 셀에는 이런 벡터가 있고 또 다른 셀에는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 PBR322라는 것은 이 벡터의 어느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벡터가 되려면 일단은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은 이 부분에서 따오고,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티바이오틱스 마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 부분 마커, 뭐 엠피실린 마커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여기서 따오고 뭐 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따오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것, 이렇게 해서 만든 신세틱한 벡터의 초창기의 제일 첫 버전이 PBR322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면 constructed by ligating together 여러 개를 섞어서 썼는데 the tetracycline resistance gene 그 부분은 from plasmid PS101이라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그 플라스미드로부터 테트라사이클린 리지스턴스 gene 부분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콜라이의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오리C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콜라이 플라스미드 중에 대부분은 오리C 오리진, 그러니까 크로모점에 가지고 있는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보면 콜 E1 오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얘는 이제 맨 처음부터 아예 벡터에서 처음 발견된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기 보면 콜 E1이라는 플라스미드로부터 유래된 콜 E1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을 요만큼 갖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거기 옆에 보면 롭진이라는 게 있어요. ROP. 롭진도 가지고 있대요. 롭 리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는 또 특이하게 그 안티바이오틱스 리지스턴스 진이 두 개 있어요. 아까 여기가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했고 이쪽에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PBR322 얘는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은 콜2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요. 안티바이오틱스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진, 테트라사이클린 리지스턴스 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볼 게 뭐냐면 그 PBR322 있는 곳 바로 위에 보면 큰 제목에 프로캐리오틱 플라스미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콜2 플라스미드라는 게 나오는데 검은 동그라미부터 읽어보면요. In addition to making a plasmid by using the E. coli oryx region, there is a naturally occurring E. coli plasmid called the 콜2 plasmid. 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플라스미드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크로모점과 같은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갖는 군들이 있고 또 플라스미드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좀 다른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인 콜2 애플리케이션 오리진을 갖는 군의 플라스미드. 뭐 거기 보시면 콜2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 is unidirectional unlike ODC. 그러니까 unidirectional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레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레플리케이션 여러분이 아직 뭐 자세한 메커니즘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잖아요. DNA 더블 스트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버블이 생기면서 5', 3', 5', 3'이면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부터 이 상태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이 부분 버블이 또 열리죠. 열리고 이 부분 버블이 열리면 이게 5' to 3'이니까 얘는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이쪽이 5' to 3'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뭐 오카자키 프래그먼트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 스트랜드와 아래 스트랜드가 동시에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왼쪽으로 얘도 이쪽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오카자키는 또 아래 스트랜드도 왼쪽으로는 오카자키 프래그먼트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위 스트랜드와 아래 스트랜드가 동시에 쫙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방향이 한쪽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놨고 뭐 어쨌든 콜2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도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롭진이라는 게 있어요. ROP 롭. 이게 원래 이것도 이제
콜 이온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있었는데 이 콜 이온 플라스미드의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있고요. 이 레플리케이션 오리진 주변에 이 롭이라는 유전자가 원래 자연계에 존재를 했어요. 존재를 했는데 뭐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연계에 처음 존재한 이 플라스미드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분을 이렇게 뜯어서 이 부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기 플라스미드에서 이 콜 이온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을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서 모아오면서 이 롭진을 포함해서 이만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에는 콜 이온 오리진이 있고 롭진이 같이 와요. 같이 오면 뭐 정확한 이유는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이 플라스미드가 셀 안에서 한 카피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카피가 존재를 해요. 레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딱 그 한 카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카피 넘버 수를 로우 카피 넘버를 한 10에서 30개 정도의 플라스미드가 한 셀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것을 로우 카피 플라스미드라고 하고 그거보다 한 10배쯤 많은 100에서 한 2, 300 플라스미드가 한 셀에 존재하면 그건 하이 카피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콜 이온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있으면서 롭진이 같이 딸려오면 얘는 로우 카피 넘버의 플라스미드가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요렇게 여기만 자르든지 롭진의 일부만 이렇게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카피 넘버가 하이 카피 넘버가 된대요.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the lobe gene near the 콜 이온 origin is involved in the regulation of replication에 관여를 하나 봐요. 그래서 if the 콜 이온 origin include this gene, 그러니까 롭 진을 가지고 있으면 then the plasmid is maintained with an average copy number of 10 to 30 plasmid per cell. This is considered low copy number.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콜 이온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을 데리고 오면서 롭진을 같이 클로닝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얘는 셀에서 보통 이 플라스미드는 10개에서 30카피 정도 존재하는 로우 카피 넘버의 플라스미드가 되고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if the 콜 이온 region does not have the rope gene, then the resulting plasmid is maintained with an average copy number of 100 to 200 plasmid per cell. This is considered a high copy number type of plasmid. 그러니까 롭진이 없이 콜 이온 오리진만 딱 떼서 오게 되면 얘는 하이 카피 넘버 100에서 한 200, 300 플라스미드가 한 셀에 존재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발현해서 그 발현된 이펙트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당연히 더 많은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뭔가를 발현하는데 또 너무 많이 발현시키면 오히려 걔를 발현하느라 너무 많이 애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꼭 하이 커피 넘버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펙트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이 카피 넘버의 플라스미드를 쓰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특히 무슨 우리가 얘를 발현하는 것, 셀 안에서 발현하는 것, 뭐 그런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틴 유전자를 발현시킨 프로틴을 퓨리피케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많아야 얘가 우리가 퓨리피케이션 해서도 효율이 높을 것이고 양도 많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카피 넘버 수가 많은 플라스미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카피 넘버의 수가 많은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PBR322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이 PBR322 contains lobe gene near 콜 이온 origin. Therefore, it has a low copy number.
그러니까 카피 넘버가 좀 작죠. 다음 페이지에 보기 전에 보시면 플라스미드를 보통 여기 PBR322 같은 경우는 이제 4.36kb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동그란 모양의 플라스미드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순서를 정해야죠. 그래서 어디가 1번, 어디가 4360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될 테니까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봅시다. 4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플라스미드를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림으로 표시할 때 보면 보통은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를 2개 정도 표시를 했는데 보통 하나 정도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12시 방향을 1번으로 잡고 1번에서 쭉쭉해서 끝까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벡터 이름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PBR322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보통은 또 그 밑에다가 이 벡터의 사이즈를 표시해요. 4361 베이스 페어다. 그래서 4361 베이스 페어구나 라는 걸 딱 알고요. 그 다음에 겉에다가 이 동그란 선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표시된 거랑 거의 같은데 가장 먼저 표시해야 될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거 있죠.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 여기 보면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이 오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표시가 되어 있고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롭진 ROP 이건 보통 표시 안 해줘요. 표시 안 해주고 그냥 이 벡터가 하이 카피 넘버다, 로우 카피 넘버다 뭐 그 정도는 그냥 옆에다가 구술을 해주는 정도인데 여기는 친절하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롭진이 있다라는 거 알면 얘는 로우 카피 넘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어떤 안티바이오틱스의 레지스턴스 한가를 한눈에 딱 보고 알아야 이 벡터를 이용해서 클로닝 한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는 어떤 배지를 써야 되는가 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표시를 해주는데 얘는 특이하게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엠피실린 레지스턴스 진, 테트라사이클린 레지스턴스 진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개한 플라스미드라 뭐 이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꼭 표시를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PCR을 하던 뭐 어떠한 방법 엔자임 커팅을 하던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DNA 프래그먼트를 이 안에 넣는 게 이제 클로닝 하는 거잖아요. 넣으려면 뭘로 넣냐면 리스트릭션 엔자임이라는 것으로 이 DNA를 컷한 다음에 우리 프래그먼트를 넣어줘서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얘 벡터를 자를 수 있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인식하는 사이트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크기가 이렇게 크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개의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겠죠. 리스트릭션 엔자임 잘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6개의 DNA 세퀀스를 위아래로 이렇게 인지하는 그런 게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이고 여기 한 부분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6개의 시퀀스 만약에 랜덤하다라고 보시면 여기 뭐 GAA, TTC라는 이런 엔자임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엔자임 사이트가 GAA, TTC라는 시퀀스가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이 GATC가 올 수 있고 GATC, GATC, GATC 뭐 이러니까 여기에 GAATTC라는 시퀀스가 나올 확률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4의 6승, 2의 12승, 2의 10승이 1024죠. 1000이라고 보고 11승, 12승 하면 4000 베이스. 4000 베이스 페어당 요 6개의 시퀀스를 갖는 게 랜덤하게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그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무언가 우리의 유전자를 이 벡터 안에 클로닝을 하려면 여기에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이 벡터 안에 하나만 있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여야 돼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여기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걸 잘랐는데 당연히 여기도 잘려 나가 버리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에 특히 많이 표시하는 게 뭐냐면 이 벡터 안에 하나만 존재하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표시를 해줘요. 여기도 보면 여기에 equal 1
이라는 엔자임 사이트가 있고, 여기도 보면 SAR1 있죠? 이쪽에도 PST1. 뭐 다른 것들도 몇 가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흔히 쓰는 엔자임은 아니라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겉에 써준 엔자임 사이트는 뭐냐면 이 벡터 안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두 군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주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엔자임일 경우에는 두 군데라도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퀄한 사이트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언뜻 보았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주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이렇게 벡터 안에 주석으로 이퀄어는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두 개가 있다. 이거를 꼭 써야 되면 쓰는데 주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써주는 게 가운데 이름하고 사이즈, 그리고 두 번째로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 이건 뭐 거의 무조건 있으니까, 없으면 벡터가 아니니까 뭐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충 위치는 표시를 해줘요. 위치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리지스턴스한 마커, 리지스턴스 주인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벡터 안에 유니크한 엔자임 사이트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클로닝 해라.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러면은 이 벡터에다가 우리가 클로닝을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 빼고 이제 여기 보면 이퀄한 사이트 한 글자로 할게요. 여기는 뭐예요? 엠피실린 리지스턴스, 여기는 테트라사이클린 리지스턴스, 그리고 여기에 PST1, 이쪽에 SAR1 이라는 엔자임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그럼 이 벡터에 우리가 이퀄1과 SAR1을 이용해서 이 벡터에 PCR 우리가 한 프로덕트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퀄1으로 잘라요. SAR1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 보통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주인 하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당연히 이거는 유전자니까 방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5'이고 여기가 3'이다. 이건 거꾸로 유전자가 반대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5', 여기가 3'. 그러니까 화살표의 시작이 유전자의 첫 부분이고요. 화살표의 끝쪽이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시작은 5'이고 끝부분은 3'을 표시한다. 이걸 빠뜨렸네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PCR 프로덕트를 이퀄1과 SAR1으로 클로닝을 하려고 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퀄1이라는 엔자임으로 자르고 SAR1이라는 엔자임으로 자르면 이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얘를 죄를 걸면, 아가로스 죄를 이렇게 걸면 얘는 크니까 위에 걸릴 거고 얘는 작은 프래그먼트니까 이렇게 아랫부분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뭐 젤에서 일루션을 보통 하죠. 일루션을 해서 얘를 제거를 시켜요. 얘를 제거를 시키고, 그럼 이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PCR을 해요. PCR을 해서 어느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우리 보통 PCR 할 때 지난 시간에 PCR 프로덕트를 클로닝하는 방법 해서 일반적인 태그를 쓸 경우에는 뭘 쓰죠? TA 클로닝 벡터라는 걸 주로 쓴다고 했죠. 그리고 PFU라는 폴리머레이즈를 쓰면 그냥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프라이머 여기에 바인딩 할 수 있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 앞에 보통 그냥 랜덤하게 한 5개의 시퀀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로 PCR을 하게 되면 이 PCR 프로덕트 자체에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퀄1, 한쪽에는 SAR1 엔자임 사이트를 넣고 PCR을 하면 어떤 사이즈의 DNA가 딱 나올 것이고, 얘를 이퀄1과 SAR1 엔자임을 커팅을 하면 이 프래그먼트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섞어서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어느 배지에 깔아야죠? 어떤 배지? 앰피실린 리지스턴스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SAR1 사이트로 잘라버렸으니까, 테트라사이클린 리지스턴스 진이 이만큼인데
쌀1 사이트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겠어요? 이 유전자의 첫째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얘를 발현할 수 있는 이제 프로모터도 있고 얘의 발현에 필요한 부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 테트라사이클린 레지스턴스 한 부분은 없어져 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안티바이오틱스는 앰피실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앰피실린을 딱 깔아요. 앰피실린 배지에다가 얘를 깝니다. 그러면은 벡터하고 요거를 이제 PCR에서 이퀄원과 쌀원으로 자른 프래그먼트라고 봅시다. 이렇게 붙여서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딱 앰피실린이 깔려있는 배지에 깔면 콜로니가 엄청 많이 생기겠죠. 왜 엄청 많이 생겨요? 얘는 뭐 엄청 많이 생기진 않겠네요. 엄청 많이 생기진 않는데 어쨌든 콜로니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거를 처음이라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는 우리가 원래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퀄한 사이트, 쌀원 사이트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빠져나가고 이퀄1 요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요걸 기대하고 실험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여기서 콜로니를 따서 DNA를 뽑아보면 의외로 상당수가 얘가 나와요. 왜 얘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왜 얘가 나오냐면 이거 화면이 작아서 자꾸 지웠다 그래야 돼서 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원래 벡터가 있어요. 벡터가 있으면 이퀄원으로 자르고 쌀원으로 잘라요. 자르면은 이제 이퀄원, 쌀원이 잘려진 이 큰 부분하고 작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것만 일루션을 딱 해요. 일루션을 딱 하는데 이게 일루션을 여기에 보면 우리 눈에는 요 얘기부터 하려면 너무 오늘 첫 시간이니까 벡터에 대한 첫 시간이니까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뭐 지금 하던 거 잠시 잊고 플라스미드를 셀에서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서 플라스미드를 이제 뽑아 DNA 프랩을 해요. 프랩을 해서 보통 아가로스 젤에 걸어서 잘 뽑혔는지 보죠. 그러면은 밴드가 몇 개 보이죠?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DNA 프랩을 하면 프랩을 해서 아가로스 젤에 걸어요. 일반적으로 밴드가 몇 개? 2개가 보입니다. 왜 2개가 보이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젤은 이렇게 거는 거예요. 2개가 보이는데 이 앞쪽으로 가는 게 슈퍼코일 폼이고요. 이게 닉 폼이에요. 슈퍼코일은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실제로 DNA가 이 플라스미드가 셀 안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이게 더블 스트랜드니까 이렇게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란 거에 서큘러인데 서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인데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뭐 얘가 레플리케이션을 하거나 혹은 트랜스크립션을 하기 위해서는 버블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얘가 우리 뭐 전화기로 몇 번 설명했었죠. 전화기 선을 한 번 더 꼬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안에서 그러니까 꼬아진 스트렝스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얘 스스로 이 전체가 한번 꼬인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구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슈퍼코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슈퍼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셀은 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레플리케이션도 해야 되고 프로틴 익스프레션 하려면 트랜스크립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정확히 어느 시퀀스를 보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리지만 굉장히 이게 오더드 스트럭처예요. 정교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틴이 어느 시퀀스를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된 구조가 아니라 정교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DNA를 프랩을 하다 보면 프랩할 때 뭐 어떻게 하죠? 솔 1, 2, 3 미니 프랩 뭐 그렇게 하죠. 솔 1에는 원이 하는 일은 일단은 셀을 잘 풀어주는 일, 3ml 컬처를 해서 센트리퓨즈 다운해서 셀 데브리스를 모으고 거기에 솔 1을 넣고 볼텍스를 막 하죠. 잘 풀어요. 잘 풀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솔 2. 솔 2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솔 2에 SDS랑 NaOH가 들어있습니다. SDS 셀 멤브레인을 깨는 일이에요. 그래서 SDS를 넣고 나면 딱 넣고 나면 이 넣고는 여기에 주의할 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 프로토콜에 보면 절대 볼텍스를 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버팅 이렇게 에펜돌프 튜브면 여기를 잡고 양쪽 끝을 잡고 위아래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인버팅을 한 5회에서 10회 사이 정도 이렇게 하면 솔 1을 놓고 잘 풀었을 때는 이제 셀 펠릿이 약간 황토색,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 색인데 솔 2를 넣고 이렇게 인버팅을 한 5번 하면 셀이 쫙 깨지면서 투명해져요. 그리고 나서 인버팅만 싹 하고 솔 3를 넣기 위해서 이제 뚜껑을 딱 열면 이게 보통은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래서 뚜껑에 그 액이 찍 이렇게 묻어 나오는 끈적한 솔루션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솔 3 냄새 많이 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텐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미니 프랩, DNA 프랩, 엄밀히 말하면 플라스미드 프랩인데 이 플라스미드 프랩의 메소드 방법이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NaOH로 디내추레이션을 시켜요. NaOH로 디내추레이션을 시키면 이 프랩 방법을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셀에는 크로모좀 DNA가 있고요. 플라스미드 DNA가 있어요. 물론 크로모좀 DNA는 엄청 크고요. 플라스미드 DNA는 작으니까 보통 뭐 한 4K, 10K 아래니까 작으니까 DNA를 그냥 다 뽑아도 큰 크로모조멀 DNA가 있고 요건 작은 플라스미드 DNA니까 뭐 사이즈로 충분히 구분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DNA를 대충 뽑아버리면 얘네들이 막 깨져요. 막 깨지면 크로모좀 DNA 중에 깨진 거랑 얘네 사이즈가 막 섞여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 DNA, 플라스미드 DNA를 뽑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 방법을 써서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을 시키면 알칼리 솔루션에 넣으면 모든 프로틴들이 디내추레이션 되고, 그리고 요 DNA 중에 슈퍼코일은 워낙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칼라인 디내추레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는 디내추레이션이 안 되는데 크로모조멀 DNA는 어때요? 리니어 DNA예요.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니어 DNA라 얘는 디내추레이션이 돼버려요. 그리고 솔3를 우리가 뭐 넣죠? 솔3에 그러니까 알칼리를 넣었으니까 산을 넣고 뭘 넣더라? 갑자기 까먹었어요. 산을 넣고 그러니까 솔3를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해본 사람들은 이제 하얀 덩어리가 막 어그리게이션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온도를 쫙 높여서 모든 것을 디내추레이션 쫙 시켰다가 얘를 중성화 딱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온도를 쫙 낮추면 얘가 짧은 시간 동안 막 지네들끼리 막 엉키는 거예요.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막 엉키다 보면 제대로 된 구조를 못 이루고 침전물이 생겨요. 그런 게 이제 솔3의 그 허연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셀 데브리스들도 있고 그 안에 DNA, 프로틴 이런 것들이 다 어그리게이션이 되면서 뭉쳐서 걔네들을 딱 이제 솔3 때도 물론 볼텍스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인버팅만 해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운을 시키고 제거하면 그 위에 남는 건 이제 대부분 이 슈퍼코일 DNA여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인버팅으로 살살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뭐 그런 힘을 좀 줄이는 것 뿐이고, 우리가 뭐 솔루션을 넣는다든지 그럴 때에 이 솔루션이 받는 그 데미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DNA가 어느 한쪽이 이렇게 슈퍼코일이 딱 끊기는 거예요. 여기도 끊기고 뭐 다른 쪽, 이 더블 스트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위와 아래쪽 두 스트랜드가 동시에 끊기면 이게
쫙 펼쳐져서 리니어가 되죠. 리니어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스트랜드만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몇 번 얘기했는데 한 스트랜드만 쫙 잘리면 나머지 한 스트랜드에 가해졌던 이 스포코일이라는 이 압력이 쫙 풀리면서 원래 샥 하면서 원래대로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부분이 이렇게 딱 한 스트랜드에 한 부분이 딱 끊겨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죄를 걸면 얘가 그래도 조금 두껍게 나와요. 두껍게 나오고 얘가 좀 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 아가로스 젤을 여기서 걸면 아가로스 젤 모든 뭐 에스테스 페이지도 그렇고 이 사이즈로 뭔가를 구분하는 것은 얘가 이 젤이 막 이런 매트릭스가 이렇게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꽉 차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DNA를 로딩하면 얘네들이 이 사이를 이렇게 쫙 빠져나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워낙 얇고 호리호리하니까 잘 빠져나와서 좀 빨리 가는 거고요. 얘는 등치가 크니까 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러 군데 부딪히다 보니까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코일이 제일 먼저 가고요. 닉폼이 이렇게 가요. 다시 정리하면 이건 제 수업 때 보통 한 학기에 뭐 한 4-5번은 하는 것 같아요. 스포코일 닉. 그래서 얘를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원컷으로 잘라요. 이 동그란 것을 하나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리니어 폼이 되겠죠. 리니어 폼의 DNA가 되면 얘는 중간쯤, 보통은 스포코일에 좀 가깝지만 하여튼 얘 둘의 중간쯤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얘 플라스미드를 어떤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자르게 되면 당연히 실험을 할 때에는 컨트롤하고 같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안 자른 거, 그러니까 오리지널 플라스미드 자른 거 같이 걸어보면 이런 형태로 구분이 돼요. 보통 여기에 이제 DNA 사이즈 마커들이 이렇게 쫙 걸리죠, 한쪽에. 보통 이쪽에 끝에 걸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의 사이즈가 얼마냐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그냥 플라스미드를 뽑으면 스포코일하고 닉이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나중에 너무 많이 딴 데로 가는데 DNA 뽑으면 솔 1, 2, 3 해서 다운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에탄올 다운하죠. 에탄올 집어넣고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70% 에탄올로 솔트를 제거하는 스텝을 하고 말려서 물에 넣던지 티에 넣던지, 보통 물에 넣죠. 물에 넣고 이제 젤에 거는데 그래도 물 안에는 솔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70% 에탄올로 솔트를 제거를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부분 솔트가 들어있어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딱 젤을 걸어서 사이즈 마커랑 같이 거는데 이 원래 플라스미드가 PBR이면 4.36kb다 라고 하면 이 스포코일 밴드도 닉 밴드도 어디든지 이게 한 4kb라고 합시다. 4kb 마커라고 하면 얘 스포코일은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늘 좀 작게 표현이 되고 닉폼은 더 더 큰 것처럼 표현이 돼요. 어쨌든 얘 벡터의 정확한 사이즈를 알려면 리니얼라이즈 시켜서 엔자임으로 잘라서 얘의 사이즈랑 이 마커의 사이즈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뽑았는데 이거는 예상한 사이즈보다 작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밴드가 2개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얘의 플라스미드의 정확한 사이즈를 보려면 리니얼라이즈 시킨 다음에 봐야 돼요. 우리가 어느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갔죠? 이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갔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잠시 잊고 플라스미드를 뽑았어요. 플라스미드를 뽑아서 이렇게 밴드가 나왔고, 이것은 우리가 이 PCR 프래그먼트를 클로닝 하려고 이퀄원과 쌀원으로 잘라요. 자르면 이퀄원으로만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퀄원과 쌀원을 2개로 다 자르면 요거랑 요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이퀄원만 자른 거, 이건 이퀄원, 쌀원 2개로 자른 거. 얘를 자른 게 원래 4.36kb가 나올 거고요. 그쵸? 근데 하나로 더 잘라요. 그러면은 요 프래그먼트랑 요 작은 프래그먼트 2개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얘보다 큰 프래그먼트 사이즈가 약간 준 게 나올 거고,
작은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일루션을 하죠. 젤에서 쫙 일루션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는 얘만 보여요. 얘만 보이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퀄원으로 다 잘리지 않고요. 다 잘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요게 아주 흐리게 얘네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이라도 있어요.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퀄원으로 안 잘린 밴드들이 있어요. 안 잘린 밴드들은 쌀원으로 잘랐어요. 쌀원으로 자르면 얘네들 밴드들이 쌀원에 의해서 잘리면 요게 이렇게 밴드가 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퀄원으로 잘린 이 밴드도 쌀원으로 다 안 잘리고 일부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밴드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젤에 걸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만큼 작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일루션을 하다 보면 면도칼로 여기를 쫙쫙 잘라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일루션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에 클로닝 하려고 벡터를 두 개의 엔자임으로 잘라놓고 벡터 이 부분을 일루션 하고 보면 요거랑 이퀄원, 쌀원으로 둘 다 잘린 거랑 이퀄원만 잘린 거, 쌀원만 잘린 거, 이렇게 세 개가 다 섞여 있는 셈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넣어주는 거는 프래그먼트는 이퀄원, 쌀원. 요 프래그먼트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걸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셀프 라이게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얘네들 벡터끼리 이렇게 스스로 다시 여기가 다시 라이게이션 되면 얘도 여기 엠피실린 가지고 있고, 얘는 엠피실린 가지고 있고, 얘도 엠피실린 있고, 얘는 테트라사이클린도 있죠. 테트라사이클린도 있고, 얘는 테트라사이클린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얘를 엠피실린 배지에 까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라요. 근데 왜 얘네들이 많냐? 엄밀히 보면 얘의 양이 얘네들의 양보다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우리가 라이게이션이라는 반응을 하잖아요. 라이게이션이라는 반응은 뭐냐면 요 부분, 요 벡터랑 요 프래그먼트가 이제 만나서 이퀄원 사이트 만나고 얘 만나서 이렇게 붙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라이게이션 리액션 할 때 버퍼 넣고 라이게이즈 넣고 DNA 넣고 반응을 시키면 DNA끼리 만나야죠. 딱 만나면 그 부분을 찾아가서 라이게이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 DNA랑 요 DNA의 이퀄한 끝쪽이랑 요 우리가 넣으려는 프래그먼트의 이퀄한 끝쪽이 만날 확률은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사막에서 두 사람이 여행하다가 우연히 만날 확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라이게이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라이게이즈 엔자임 처리할 때 리액션은 보통 10마이크로리터 적은 볼륨에서 하죠. 그러니까 사막을 좁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게. 얘네들은 그냥 디퓨전 되면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양이 많다고 해도 얘네들이 이렇게 딱 가서 만날 확률보다는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얘의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만날 확률은 우리 꼬리 잡기 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늘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딜 돌아다니더라도 이쪽 끝이랑 만날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양이 비록 적을지라도 얘네들이 라이게이션, 이런 거 이제 자기 스스로 된다고 해서 셀프 라이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라이게이션 될 확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얘의 양이 적더라도 실제로 콜론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보면 대부분은 얘네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껏 막 몇 개의 DNA 콜로니를 따서 시드하고 그 다음날 열심히 프랩을 했는데 대부분 얘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험 다시 하든지 아니면 또 콜로니를 더 따서 DNA를 또 뽑아야죠. 이게 좀 번거롭다. 이 중에 어떤 게
내가 원하는 이 유전자가 들어간 거인지를 우리가 DNA를 안 뽑아도 알 수 있으면 엄청 모든 스텝이 전략이 되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이 PBR322를 가지고 생각해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얘를 이 방법을 쓰려고 이렇게 안티바이오틱스를 2개를 놨는지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PBR322가 어떻게 생겼냐면 PBR322 얘는 특이하게 안티바이오틱 마커가 2개 있어요. 여기 앰피실린, 여기 테트라사이클린 2개가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넣잖아요. 잘라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교체를 해요. 그러면은 얘는 앰피실린에서는 살아요. 테트라사이클린에서는 죽어요. 그쵸? 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래서 얘를 벡터 만들고 PCR 프로덕트 합쳐서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앰피실린 베이지에 깔아요. 앰피실린 베이지에 깔면 콜로니가 너무 많으면 또 좀 불편한데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 중에 어떤 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벡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벡터일 수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테트라사이클린 베이지에다 까는데 예전에 요새는 전 분자생물학을 실험하는 데서는 이런 건 본 적이 없고 균학 같은 거 실험할 때 본 것 같기도 한데 레플리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원통 같은 게 이렇게 나무로 된 원통 같은 게 있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쫙 쌌어요. 천으로 나무를 이렇게 원통을 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오토클레이브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천 부분인데 이 동그란 부분의 사이즈가 한 요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고 도장을 인주를 찍듯이 얘를 딱 찍으면 여기에 콜로니가 바닥에 묻어 나오겠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딱 찍어요. 딱 찍어서 하루 정도 배양을 하면 얘는 살고요. 얘도 살아요. 근데 얘가 없네요. 얘는 자라고 얘도 없고 얘는 자라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앰피실린에도 살고 테트라사이클린에도 산다. 얘는 벡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셀프 라이게이션 된 거. 근데 이 콜로니는 앰피실린에서는 사는데 테트라사이클린에서는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요 콜로니, 여기 콜로니 없겠죠? 그래서 요 콜로니를 따면 내가 원하는 DNA가 들어있어요. 물론 요 콜로니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대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실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뭐 콜로니 많이 따보겠죠,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뭐 레플리카에 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보고 이거다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이틀이면 원하는 게 나올 것 같지만 또 실험이라는 게 이상해서 얘를 따봐도 또 이상하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개를 따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새라고 말을 하는데 저 학위하 때는 되게 많이 썼는데 요새는 또 이 방법을 안 쓰긴 하던데 요새는 이제 알파 컴플리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주로 많이 써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PBR 정리를 하면 PBR322라는 벡터는 얘가 왜 없어지게 됐느냐, 그럼 얘의 좋은 점은 뭐고 안 좋은 점은 뭐길래 4페이지 그림 한번 다시 보면서요. PBR322 보면 4361 베이스 페어,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 있고 롭진이 있어서 카피 넘버가 좀 작아요. 일단 이것도 약간의 단점. 레플리케이션 오리진 있고 셀렉터블 마커 2개나 있네요. 앰피실린, 테트라사이클린. 그래서 주로 이 마커를 이용해서 조금 전처럼 이렇게 셀렉션을 해요. 그런데 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쓸 수 있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몇 개 없어요. 여기에는 많이 표시가 됐는데 이 중에 이퀄런
그리고 한 1시 반, 1시와 2시 방향 사이에 쌀1, 테트라사이클린, 그리고 거기에 대칭 왼쪽 편에 PST1. 요 세 개는 많이 쓰는 엔자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뭐냐면 흔히 예전부터 사용되는 엔자임이 있고 요새 새로 발견된 뭐 그런 엔자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발견돼서 많이 쓰는 엔자임은 싸요. 싸고 더 중요한 건 엔자임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이코 57 571인지 57I인지 1인지 뭐 그런 게 있고 SAP1 이런 것들은 제가 써본 기억도 없고 주변에 쓰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잘 안 쓰는 엔자임이고 비싸요. 비싸고 엔자임 액티비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클로닝을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잘 처리가 되어야 아까 같은 일이 없거든요.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런 확률이 적은데 잘 안 듣는 엔자임을 갖고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클로닝이라는 게 뭐 운이 좋으면 아주 쉽게도 되고요. 운이 없으면 보통 클로닝 하나를 가지고 뭐 6개월, 1년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별로 없다라는 건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별로 없다라는 건 굉장히 좀 단점에 속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벡터 안에도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하나만 있어야 되죠. 아까 뭐 여기 뭐였죠? 쌀1, PST1.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유전자를 클로닝 하려고 해요. 근데 엔자임 사이트를 프라이머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 엔자임 사이트 이퀄1, 쌀1 근데 문제는 내 유전자 안에 이퀄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 못해요. 여기에. 그러면은 운 좋게 PST1을 쓴다. 근데 PST1 여기 쓰면 어떻게 돼요? 앰피실린도 날아가고 테트라사이클린 리지스턴스 진도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벡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요새 모든 벡터에 있는 게 뭐냐면 멀티 클로닝 사이트 혹은 뭐 어떻게 표시하죠? 멀티 클로닝 사이트 혹은 폴리링커 리전 이라고 해서 이렇게 벡터가 있어요. 벡터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다가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들을 막 모아놨어요. 여기에 이퀄1, 여기에 BAMH1, PST1, 쌀1, 인디3 쭉쭉쭉쭉쭉쭉 한 10개, 심한 건 한 20개 가까운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들을 여기다 모아놨어요. 모아놓으면 뭐냐면 당연히 이 폴리링커 리전 멀티클로닝 사이트 내에 있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는 이 벡터에는 하나밖에 없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요런 엔자임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클로닝을 해라 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전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 이퀄한 사이트도 있고 BAMH1 사이트도 있으면 이거 말고 힌디3 뭐 여기 쌀1 이렇게 해서 클로닝을 한다든지 또 다른 거는 이퀄한 사이트가 없지만 힌디3 사이트가 있으면 여기에 이퀄한 사이트를 넣어서 이렇게 클로닝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유전자, 클로닝하고자 하는 유전자를 넣기 쉽도록 여러 개의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모아놓은 곳 그런 곳을 폴리링커 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음에 배울 여기도 물론 역시 4페이지네요. PUC1819라는 벡터에는 여기 검은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This vector contains a polylinker region이 있어요. polylinker region 설명하면 A synthetic DNA sequence which contains a clustering of unique restriction enzyme recognition site. 여기서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DNA 시퀀스인데 여기에는 restriction, 유니크한 하나만 있는 엔자임 사이트, restriction 엔자임 사이트가 모여있는, 클러스터로 모여있는 그런 DNA 시퀀스가 존재한다. 그런 것을 폴리링커 리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폴리링컬 리전은 왜 있어야 하냐면 allows DNA fragments generated by a variety of restriction endonuclease cleavage to be inserted into the plasmid. 플라스미드 안에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을 때 여러 가지 엔자임 사이트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UC18과 19라는 벡터는 폴리링컬 리전이 있어요. 근데 18과 19는 뭐냐면 이 폴리링컬 리전이 이퀄원부터 쭉쭉쭉쭉 뭐 힌디스리까지 있다라고 하면 18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9는 이 부분만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힌디스리 쭉쭉쭉 이퀄원. 그래서 이 방향을 보면서 방향에 맞게 클로닝 할 수 있게. 그래서 PUC18, 19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PUC18, 19 여기 2.69kb 아까 PBR322보다 좀 작죠? 이것도 나중에 장점이 돼요. 일단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하면 벡터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왜 그렇다고 했죠? 지난 PCR 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벡터가 작으면 좋은 점. 벡터 뭐 하는 거죠? 벡터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클로닝 할 곳이에요. 클로닝 하려면 우리가 뭐 PCR을 이용하던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자르던 뭔가를 해서 이제 뭐죠? 벡터 안에 넣어야죠. 넣으려면 라이게이션 시켜요. 그 다음에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해야지 되죠.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콜라이에서 이제 걔가 들어가야 되는데 벡터가 가져야 될 조건 중에 작아야 한다. 사이즈가 작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벡터가 크면 우리가 어차피 벡터만 넣는 거 아니잖아요. 벡터 안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넣어서 이것을 큰 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셀,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이콜라이, 박테리아는 이 플라스미드가 너무 크면 얘가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클로닝을 열심히 해도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되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못 찾아요. 뭐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잘못 먹었는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콜로니가 계속 안 생겨요. 플레이트에. 왜 그러냐면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래요. 뭐 요새 그래서 사이즈가 큰 DNA를 잘 받아들이는 이콜라이 뭐 그래서 그런 것도 팔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셀로 컴피턴트 셀을 만들고 실험을 하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DH5 알파나 JM109, BL2N1 뭐 이런 균주들은 보통 한 10kb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플라스미드가 10kb 이상이 되면 보통은 근데 10kb 이상 안 되죠. 안 되는데 뭐 벡터는 그래서 보통 한 2kb에서 2kb는 좀 작네요. 왜냐하면 뭐 가져야 될 조건이 있잖아요. 뭐 리지스턴스 진도 있어야 되고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방금 말한 폴리링컬 리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2kb는 좀 작아서 한 3kb 정도 안에는 보통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PUC도 2690 몇인데 다 들어가 있어요. 3kb에서 한 6kb, 5kb 뭐 이 정도. 왜냐면 우리가 클로닝 하고자 하는 유전자가 뭐 한 1kb, 2kb면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3kb, 한 5kb 뭐 이러면은 잘못하면 10kb 정도가 넘어가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랜스포메이션 10kb 이상은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10kb 좀 넘어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kb는 안 되는데 9kb는 잘 되느냐? 9kb는 2kb나 3kb보다 훨씬 더 효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와 우리가 인서션 된 유전자, 이 토탈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유전자를 클로닝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일부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벡터는 기본적으로 좀 작아야 아무리 큰 것도 잘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벡터는 일단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야 좋은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UC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벡터예요. 2.69kb 그리고 거기 4페이지 PUC 1819 아래에 보시면 검은 동그라미에 lacks the lobe gene near the COL1 origin of ORI region. COL1 오리진을 갔는데 얘는 또 롭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피 넘버가
많겠죠. 그런 면도 PBR보다 장점이에요. 그래서 thus this plasmid tends to accumulate in high copy number고요. 그리고 this vector contains only the ampicillin resistance mark. ampicillin resistance mark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물론 original application이 있고, 그러니까 original application 있죠. 또 뭐예요? 마커, ampicillin resistance 마커가 있고, 그 다음에 카피 넘버는 그래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은 게 여러 면에서 좋아요. 카피 넘버 많아서 좋고, 또 한 가지 벡터 사이즈도 작아서 좋고, 네 가지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 이 벡터부터 이제 처음 적용된 게 방금 조금 전에 말한 폴리링컬 유전이 있는 거예요. 폴리링컬 유전이 있어야 여러 개의 유전자를 여러 가지 엔자임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클로닝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UC는 제가 생각하건대 거의 플라스미드가 가져야 될 조건 앞에서 말한 5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벡터예요. 그리고 이 벡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아까 PBR 쓰면서 뭐가 제일 그랬어요? 얘는 셀프 라이게이션 된 벡터랑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벡터랑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일단 들어가 있고 그거를 레플리카로 하면 되지만 뭐 그렇게 하는 거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DNA 콜로니로부터 DNA를 다 뽑아서 거기서 이제 찾는 과정. 뭐 2개 뽑을 거 5개 뽑으면 되고 5개 뽑을 거 10개, 20개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클로닝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저도 심지어는 뭐 무식하게 콜로니를 한 100개까지 뽑아본 적이 있어요. 한 플레이트에서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플라스미드를 뽑아서 100개 만에 하나가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무식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로니를 보고 콜로니를 딱 보면 아 이게 들어간 거구나. 내가 원하는 시퀀스가 들어간 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실험상 에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은 적어도 플레이트에서 아 이게 들어간 거구나 라고 셀렉션 된 거 몇 개만 뽑아보면 그 중에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포지티브한 셀렉션 방법을 가지고 있는 벡터예요. PUC가. PUC가 어떻게 생겼는지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 위에 그림이 2개 있어요. 이제 5페이지 위에 그림은 앞서 말한 5가지의 좋은 점을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나머지 1가지 좋은 점을 표시하려고 그림이 2개 있는데 위에 거부터 한번 보시면 위에 거는 PUC 1819 가운데 있죠. 그리고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2686 베이스 페어다. 사이즈 좋네요. 적당해요. 3KB 이하 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마커가 있는지 봅시다.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마커가 왼쪽 편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고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 표시되어 있는데 롭진 뭐 보통 표시를 안 하지만 얘는 없어서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카피 넘버도 높고요. 또 뭐 있었죠? 예, 여기 폴리링컬 리전이 뭐 2시 방향에 딱 있어요. 폴리링컬 리전 1번부터 10번 이퀄원, 색1, KPN1, 스마1, BEMH1 쭉쭉쭉 힌디3 이 중에 뭐 SPH1 9번 그것만 빼놓고는 흔히 굉장히 많이 쓰는 엔자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폴리링컬 리전을 기껏 만들었는데 엔자임이 비싸거나 잘 안 듣는 엔자임 사이트를 넣어둘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엔자임도 싸면서 엔자임도 잘 듣는 그런 엔자임 사이트를 10개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시퀀스를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이용해서 요 부분에 클로닝을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5가지 장점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PUC 아래 그림이에요. 아래 그림에 보시면
그림이 조금 다르고 여기에 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오른쪽에 그림이 좀 다르죠? 렉지 프라임이에요. 렉지 다시 렉지 프라임이 있고 P 락, O 락, 그리고 렉 I.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렉지 언제 배웠죠 우리? 여기 지금 3학년들은 바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렉지 언제 배웠죠? 렉 오페론에서 배웠어요. 렉 오페론, 뭐 그냥 락 오페론이라고 하죠. 락 오페론이 뭐죠? 락 오페론 기억나십니까? 우리 1학기 3학년 1학기 분자생물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락 오페론, 그리고 뒤에 알파 컴플리멘테이션도 사실은 배웠어요. 분자생물학 시간에 배웠는데 뭐 일단 다시 반복을 한번 하려고 해요. 반복을 하려고 하는데 락 오페론이 뭐였냐면 이 콜라이가 탄소원으로 주로 쓰는 게 이제 글루코스죠. 글루코스. 근데 이제 글루코스가 배지에 있으면 이제 글루코스를 가지고 와서 탄소원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글루코스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탄소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찾는 게 락토스예요. 락토스. 배지에 이제 글루코스는 없어야 되고요. 락토스만 있어야 돼요. 글루코스와 락토스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락토스를 안 씁니다. 그래서 글루코스가 떨어진 것을 센싱하는 뭐 사이클릭 AMP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사이클릭 AMP 뭐 그런 것 때문에 센싱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글루코스가 다 떨어지면 배지에 락토스가 있는지 보고 락토스를 셀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락토스가 뭐예요? 락토스가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글루코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지 안에 락토스가 있으면 걔를 사용하려고 하면 일단은 걔를 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셀 안으로 들어오는 엔자임, 그리고 얘를 락토스를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로 자르는 엔자임, 두 개의 엔자임이 필요해서 락 오페론은 기억나는지 몰랐지만 락GYA, 얘는 펑션을 잘 모르고요. Y가 그거였죠. 셀에 이 구멍이 돼서 락토스를 데리고 들어오는 요 역할을 하고요. 락지가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를 이렇게 자르는, 그래서 글루코스를 탄소원으로 이용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락 오페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락 오페론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기억이 나나요? 락 오페론 그냥 우리 렉 GYA인데 그냥 G까지만 봅시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그 PUC에 보면 화살표 방향대로 보면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 다음에 렉 I 그 다음에 P 락, O 락, 그 다음에 렉 G 프라임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쓰면 여기가 P 락, O 락 이고요. 여기 방향이 이렇죠. 요게 렉 I예요. P 락, O 락, P 락, O 락. 이게 뭐죠? 이것까지 생소하면 안 되는데, P 락은 이 락 오페론을 말해요. 이 락 오페론을 말하고 렉 GYA 얘의 프로모터예요. 얘의 발현을 할 수 있는 프로모터면 뭐가 바인딩하는 사이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 바인딩하는 사이트예요. RNA 폴리머레이즈 이렇게 바인딩해서 얘의 메신저 RNA를 이렇게 딱 만드는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하는 사이트. 여기 오락은 뭐죠? O는 뭐예요?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락 오페론의 오퍼레이터인데, 오퍼레이터가 뭐냐면, 오퍼레이터는 락 I. 얘는 뭐죠? 리프레서예요. 얘 리프레서가 이제 여기서 발현이 되어서 이 부분은 얘는 따로 프로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RNA 만들고 얘가 단백질로 발현되면 얘가 이렇게 4개가 같이 모여야 돼요. 4개가 같이 모여서 이게 리프레서예요. 리프레서 4개가 모여서 얘가 이 부분에 가서 쭉 바인딩을 해요. 오퍼레이터 자리에. 그래서 오퍼레이터 자리에 바인딩을 하면 여기가 프로모터랑 오퍼레이터가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거예요. 겹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발현을 하려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 바인딩을 해야 되고, 얘가 이렇게 가려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발현이 돼서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리프레서가 막고 있어요.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바인딩하고 있으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 바인딩을 못해요. 바인딩을 못하니까 이 유전자의 발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얘는 얘의 특이한, 얘만 발현할 수 있는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리프레서로 작용을 해서 여기에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발현이 안 되고 있어요. 발현이 안 되고 있다가, 그런데 실제로 뭐 100% 셧다운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얘가 다시 발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셀 안에서 얘 GYA, 얘의 발현량이 아주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거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발현량이 극히 미미해요. 그런데 이제 셀에서 보면 글루코스가 있을 때는 얘네들이 셧다운 되어 있어요. 셧다운 되어 있는데 글루코스가 없어요. 이제 글루코스가 없으면 다른 탄소원을 찾죠. 그래서 찾는 게 락토스라고 했잖아요. 락토스가 이렇게 있어요. 락토스가 셀 배지에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렉GY, Y가 이렇게 포어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글루코스가 없으면 락토스를 조금씩 들여와요. 밖에 있는 락토스가 딱 들어오면 락토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락토스가 여기에 리프레서로 작용해서 오퍼레이터에 붙어 있는 락 리프레서랑 가서 여기에 락토스가 척 붙어요. 락토스가 이렇게 척 붙어버리면 이 락토스와 붙어 있는 리프레서는 오퍼레이터와의 어피니티가 떨어져서 얘네들이 이 이 오퍼레이터로부터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얘네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떨어지면 뭐예요? 그 다음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 자리를 차지해서 얘네들을 막 만들어요. 막 많이 만들면 Y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락토스가 셀 안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락토스가 셀 안에 많이 들어와서 많이 쌓여요. 많이 쌓이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 렉G가 얘네들을 잘라서 탄소원으로 막 사용을 하죠. 그래서 셀 밖에 글루코스가 없어지고 락토스가 있는 경우에는 글루코스가 떨어지면서 락토스가 일부가 셀 안으로 들어와서 얘네들의 발현량을 높이고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얘네들의 발현량이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론이 얘네들이 전체가 한꺼번에 쫙 양이 늘어나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얘네들이 많이 들어와도, 이 빨간 거 락토스가 많이 들어와도 렉지 이 프로틴이 발현이 돼서 얘네들을 잘라서 탄소원으로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잘라요. 나중에 자를 게 없으면 이 리프레서에 붙어 있던 얘네들도 이제 잘라버리죠. 그쵸? 그러면 리프레서로부터 락토스가 떨어지면 이 리프레서가 다시 여기 가서 붙어요. 그러면 얘의 익스프레션이 다시 셧다운이 되죠. 이게 락 오페론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락 오페론. 생각난 김에 우리 이 알파 컴플리멘테이션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페론 얘기 잠깐만 리마인드 시키는 김 해서, 오페론을 왜 쓰죠? 이거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당연히 오페론에 관한 얘기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면서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동영상 강의의 장점을 살려서 뭐 진도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것도 좀 리마인드 시키고, 좀 하여튼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를 할 때 이 핸드아웃에 있는 것만 갖고 시험 문제를 내면, 뭐 물론 동영상 강의는 그냥 틀어놓고 듣지 않아도 이 핸드아웃만 열심히 보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강의를 들어야 더 이해를 하겠죠. 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동영상 강의를 듣는 학생, 열심히 듣는 학생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핸드아웃에 없는 내용도 시험에 내겠다고 자주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한번 해보죠. 오페론이 뭐죠? 오페론은 한 메신저 RNA로부터 여러 개의 프로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NA 더블 스트랜드인데 어느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mRNA가 만들어져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틴이 만들어져야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mRNA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mRNA를 만드는 일, 폴리머레이즈가 하죠. RNA 폴리머레이즈. RNA 폴리머레이즈가 그러면 이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mRNA 어디부터 만드냐, 뭐 그런 걸 정하려면 바인딩을 해야 돼. DNA 바인딩을 해서 이렇게 mRNA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바인딩하는 위치를 프로모터라고 얘기하죠. 우리 알죠?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쭉 바인딩을 하면 얘가 이렇게 mRNA를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틴을 만들죠. 근데 어떤 모양이냐면, 유전자가 여기 하나가 있고 그 줄 이어서 여러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같이 쪼르르 있어요. 쪼르르 모여 있는데, 이게 A, B, C, D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A번 유전자 앞에 프로모터가 이렇게 있는데 B나 C나 D 앞에는 프로모터가 없어요. 프로모터가 없으면 이거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서 바인딩해서 mRNA가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B, C, D의 발현은 이 A 앞에 있는 이 프로모터에 디펜던트 한 거예요. 이런 것을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A진, 여기는 B진, C진, D진. 그러면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프로캐리어트에는 이 오페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유캐리어트에는요, 이 오페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캐리어트는 트랜슬레이션 누가 하죠? 라이보솜이 합니다. 라이보솜이 mRNA를 보고 트랜슬레이션을 프로캐리어트는 어떻게 하죠? 우리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죠? 3학년들은 안 배웠고, 이번 학기 3학년 2학기 때 분자생물학 시간에 주로 하는 게, 우리가 1학기 때 트랜스크립션 배웠죠.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을 모디피케이션 과정을 배우고, 그러니까 유캐리어트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트랜슬레이션인데, 어쨌든 프로캐리어트의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 mRNA가 이렇게 있으면, RNA가 이렇게 있으면 RNA에 어느 시퀀스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시퀀스를 보고 들어가냐면 샤인달가노 시퀀스라는 시퀀스를 보고 라이보솜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있네 라고 하면 여기 바인딩을 해서 여기에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도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있네 라고 하면 여기 가서도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고요.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다 있기만 하면 트랜슬레이션을 다 각각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NA가 이렇게 있고 A, B, C, D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각각 있기만 하면 얘도 프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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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틴 4개의 프로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캐리어트는 샤인달가노 시퀀스를 보고 라이보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이보솜이 보는 게 여기에 mRNA의 5'의 끝쪽에 cap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포스트 트랜스크립션을 트랜스크립션 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되기 전에 이런 모디피케이션이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이 cap을 보고 이 cap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것과 라이보솜이 이렇게 붙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트랜슬레이션을 해야지라고 시작하고 언제나 5' 끝쪽에서부터 라이보솜이 움직이면서 트랜슬레이션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AUG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단백질을 만들다가 뭐 스탑 코돈, UAG 뭐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 스탑. 이 중간 부분에 있는 mRNA에 다른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전자 m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유캐리어트는. 그래서 프로캐리어트에서만 오페론이 존재하는데 프로캐리어트에서만 오페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3학년 1학기 때 시험 문제도 냈었죠.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런데 그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이 다른 게 뭐냐면 프로캐리어트는 뭐죠? 샤인달가노 시퀀스만 mRNA에 존재하면 그 아래 거기서부터 라이보솜이 바인딩을 해서 그 다음 거기서부터 이제 3'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먼저 나오는 AUG로부터 프로틴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중간중간에 어디든지 mRNA 시퀀스의 중간에 어디든지 들어가서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한 mRNA 상에 존재해도 얘네들을 각각을 다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캐리어트는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이 mRNA 5' 끝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 나오는 AUG로부터 트랜슬레이션 하고 끝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얘네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캐리어트에는 오페론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프로캐리어트에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프로캐리어트에 오페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존재하면 장점이 뭘까요? 4학년들은 옛날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되새겨 주시고 3학년들은 금방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답이 이런 거 있죠. 아까 락오페론 같은 거. 락오페론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뭐 얘는 G하고 Y, A가 있는데 A는 뭐 기능을 잘 모르고 얘 두 개만 봅시다. 락Y는 이게 포어를 형성해서 락토스를 들여오는 일을 해요. 들여오는 일을 하고 락토스가 이렇게 생겼어. 글루코스와 갈락토스. 락지 얘는 자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이 협동을 해서 뭔가 일을 해요. 뭔가 일을 하는데 만약에 렉G만 많고 셀에 렉Y는 뭐 얘는 1개 있고 1개는 좀 심하다. 10개 있고 얘는 1000개 있다고 합시다. 1000개 있다고 하면 얘는 렉G는 많아서 렉Y가 안으로 넣어주면 렉G가 자르는 거예요. 근데 렉Y가 얼마 안 되니까 10개밖에 안 되니까 얘가 퍼서 이렇게 그러니까 퍼서 들여올 수 있는 숫자가 되게 적겠죠. 그러니까 퍼서 들어오는 락토스가 되게 적은데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락지는 다 자를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락지 프로틴들은 놀고 있어요. 놀고 있고 이 중에 10개보다 한 20개 이 정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얘를 자르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80개 정도는 엑스트라로 노는 프로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엔자임들이 사용되냐면 라이보솜도 다 모여야죠. 뭐 이렇게 에너지 써가면서 이 많은 프로틴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셀에서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시면 우리 보통 무슨 사이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TCA 사이클이나 무슨 여러 가지 메타볼리즘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A라는 엔자임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스텝, 이 스텝은 A가 필요하고 B, C, D, E, F.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원하는데 여기서 눈치를 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엔자임들의 A, B, C, D, E, F의 양이 비슷해야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쪼르르 가지. 이 중에 만약에 D만 10개고 다른 게 다 1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여기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1000개 중에 980개 정도 걔네들 990개 걔네들은 없어도 만들어지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속도나 그게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볼리즘, 여러 사이클을 거쳐서 뭔가 만드는 과정, 그런 메타볼리즘에 있는 필요한 엔자임들은 한 사이클에 있는 엔자임들은 엔자임의 각각의 양이 많아야 된다. 뭐 많으면 좋죠. 근데 적어도 셀로 봐서는 많은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각각의 엔자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어떤 메타볼리즘에 관여하는 엔자임들의 숫자가 비슷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오페론에 묶어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적어도 얘의 ABCD 엔자임의 발현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두 가지 뭐 트랜스크립션 아니면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 RNA 양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틴, 라이보솜으로부터 만들어진 프로틴의 양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까지 똑같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건 어차피 따로따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니까 적어도 얘의 숫자는 같이 만들어 놓자. 같이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의 트랜슬레이션 에피션시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차이는 미미한 차이니까. 그래서 이 오페론을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메타볼리즘, 같은 패스웨이에 있는 엔자임들의 전체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놓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얘가 원래는 알파 컴플리멘테이션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좀 너무 길어져 버려서 너무 또 한 번에 길게 하면 여러분도 좀 지겨울 거고 그러니까 잠깐 쉬는 의미에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알파 컴플리멘테이션과 그리고 또 이 벡터 말고 PUC 말고도 다른 벡터들 뭐 다음 시간에 주로 PET 시스템 그리고 또 다른 벡터 한두 가지 정도 더 그리고 뭐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파지 벡터 일반적인 플라스미드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